우리 채널은 오늘 내일의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보죠. 그리고 주식, 채권 등 이런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등 이런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큰 흐름에 변화될 만한 이런 요인들은 없는지 계속 살펴드리고 있죠. 그런데 큰 흐름을 너무 매일 말씀드리면 꾸준히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줘서 곧바로 세부적인 모니터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날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빅픽처를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날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봐야 큰 흐름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파란색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2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치솟아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줬었는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에 좀 호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도대체 왜 떨어질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전 영상이죠. 바로 이전 영상 올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좀 제발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탁 치고 있는데 얘가 피크고요. 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 네, 요거죠. 영상 후반부나 이제 카드로 링크를 넣어드릴 텐데, 근데 또 가서 보라 그러면 좀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좀 스피드하게 일부 말씀드리면, 이 검은 선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주황색 선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에요. 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뭐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훨씬 더 좀 변동성도 적고 흐름을 파악하기 좋겠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6.5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8.6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와 식품 가격이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유가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장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굉장히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따라서 이렇게 점점 완만해지면서,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다. 이게 전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왜 다시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 오늘 설명드릴 게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 말 그대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근데 또 이렇게 항상 제가 쉽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가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놈이 진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만 설명하려고 한다, 대충 때우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이 나온 요 문서 중 일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도 나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서 가중치를 매기고 여기에서 산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다 설명하면 근데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죠? 우리 영상을 누가 끝까지 듣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쉽게 그냥 공장에서 출고되는 공장도 가격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고 짜증나가지고 설명 안 드리는 거지, 제가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밝혀드리고, 자, 어쨌든 상식적으로 볼게요. 공장도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도매업자들이 사가요. 그리고 또 소매업자들을 거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져오죠. 이걸 소비자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는 요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간 선행한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소비자 물가지수를 설명드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함께 보죠. 11.2%,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만 보고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까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장도 가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설명드렸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간 선행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고 뭐고 간에
이현준이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폭락도 더 앞당겨지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림만 딱 보면.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전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런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식품과 에너지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고, 푸른 선이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품이나 유가, 그리고 이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이런 뭐 무역이라든가 운송, 보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항목만 쏙 뺀 나머지 생산자 물가지수들을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고, 이것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은 역시나 푸른색의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도 뭔가 조정도 받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흘러가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들죠. 왜 그런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역시나 식품과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있는데, 특히나 뭐 무역이라든가 배송, 보관 이런 쪽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럭이죠. 그러니까 육상, 그리고 이제 해운, 그리고 항공 쪽에 있는 이런 운송 서비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국제 유가랑 관련된 부분이죠. 종합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유가와 곡물 가격,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이유와 동일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떨어지고 안정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도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봤으니까 큰 흐름과 결부를 시켜볼게요. 우리 채널에서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짜둬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런 세부적인 내용, 통화 정책, 뭐 뉴스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큰 흐름을 변화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죠. 단순히 이번 달에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와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세부적인 부분도 살펴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파급 효과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죠. 식품 가격이 올라가서 누가 메뉴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또 서비스 가격도 올리고 뭐 머리 깎는 것도 올리고 서로 다 올리는 요 파급 효과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살펴본 대로 이제 국채 금리라는 거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힘든 거죠. 지금 살펴본 이 요인들만 가지고 큰 흐름까지 전부 변화하는 이런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 여부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다른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경제의 큰 흐름은, 자, 지금은 전체 경기가 확장 국면에 거의 마무리 국면쯤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요, 설비 투자 부분도 그렇고 향후 뭐 2년 내에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에서 경제지표를 근거로 설명드렸죠. 우리는 적정한 시점에 그동안 장기 투자해온 이런 종목들 있죠. 반도체, 기술주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나갈 거고, 향후 금리가 계속 인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고, 이런 것들을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라든가 금, 그리고 아니면 장기 채권 등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MDD라고 하죠. 최대 손실률을 낮추는 포트폴리오로 갈 거다. 이 방식에는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주요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드릴 텐데,
살펴보면서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크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큰 흐름의 변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후원 주신 분들께 그냥 말로만 안 떼우죠. 네, 감사의 의미로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